반가워요. 우리 윤학이 박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박정훈님 들어오셨고, 최시윤 국장님 들어오셨고, 우리 박한창 위원장 또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국 현대사 인물탐구 스터디 16번째인가 17번째인가 그런데 이 책 대통령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게시판에 그 공지 올렸더니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이명박을 왜 다루느냐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바닥에서는 이게 금기는 금기구나. 다음번에 이 박근혜 다룰 건데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그런 걱정도 이제 들고 뭐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이거 우리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공부하고 배울 점은 배우고 뭐 이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꿋꿋하게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오랜만에 자기소개하면서 그리고 이 이명박의 시간이든 뭐 신화는 없다든 또 책을 안 읽었으면 안 읽었던 대로 뭐 이명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생각 좀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왕희 박사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이 책을 읽으셨으면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감 얘기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전공하고 있는 윤왕이라고 합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박사 후보생이죠. 아직 박사 학위는 아니죠. 네. 예. 이게 제 워낙 이 책이 두꺼워서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예. 이게 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지 아니 그냥 그 카톡방에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추억이 있는데 저 2008년도 이제 MB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거기 당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가 2008년 5월일 거예요. 5월인데 그때 이제 그 당에도 그 시험이 비슷해. 보통 시사상식하고 논술하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하려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8년 5월에 지원 기간이 한 3, 4일 정도 보통 있잖아요. 근데 지원하려고 들어갔는데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광우병 이게 쇠고기 기표가 있던 그때 2008년 5월 5월 말쯤이라 중순 5월 말 그쯤 같은데 그 정도로 막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뭐 여론은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더 나빴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사실 뭐 취임한 지 뭐 한 3, 4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 광우병 시위 뭐 여기 이명박도 나오시면 나가서 저기 산에 올라가서 뭐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아웃까지 나오고 이명박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3, 4개월 만에 광우병 사퇴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좀 너무 공정하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예 거기 들어가서 아예 그냥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명박이 계속 강조하지만 대통령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명박이 그래도 했던 건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자세히 읽어본 게 세종시 수정안을 다루는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 여기 이게 세종시 수정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미래를 생각하는 문제하고 당내의 계파 갈등의 문제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또 대통령은 또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이명박은 자기 이 대통령의 양심이 걸린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실감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꼭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이명박이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자기가 보통 잘하는 분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기 원래의 출신이나 그게 오히려 손해를 작용한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원래 현대건설을 일하는 이제 뭐 또 건축 뭐 이런 회사에 있었는데 그걸 잘 발휘해서 한 번 더 대운하를 해보거나 사대강 살리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출신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뭐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토건으로 국토를 황폐화시킨다고 이렇게 환경노동자들에게 반대했고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된 세종 지금 비효율 막 나눠가지고 서울 세종 왔다고 이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제안을 해본 건데 원래 이 사람 출신이 서울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정확하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또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 이명박이 좀 이렇게 평가받은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여기 쭉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본인이 쓰진 않았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면은 잘 쓰여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우리 박한창 씨, 박한창 위원장도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이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독한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심리상담사이기도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 맡고 있는 박한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중고책을 산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지금 한 100페이지 조금 안 되게 읽었고요. 이명박 대통령님의 이제 그 유년 시절서부터 이제 현대 건설 회장까지 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출마해서 선거법 위반형 받아가지고 직을 잃는 데까지 읽었고요. 읽으면서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살짝 자랑을 한다면은 제가 중고 서점을 어떤 개인으로부터 택배로 받았는데 받아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서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프린트물인 줄 알았는데 이거 뒤에 보니까 네임펜으로 눌러 쓴 자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찐으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그 서명을 하신 책이구나. 근데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6천 원에 나와 있길래 사가지고 택배비까지 8,000원 정도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은이 형 득템을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처음 정치권에서 좀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2007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정동영 캠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네거티브가 굉장히 좀 심했었고 이명박 그 대통령님이나 뭐 이분에 대해서 좀 뭐 이게 좀 진영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악마화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잘 몰랐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 통해서 이렇게 유년 시절을 좀 차차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여러 부분에서 좀 들었었어요. 저는 약간 또 베이스가 심리학 쪽이다 보니까 이분의 이런 도전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모셨었던 분에게도 직설을 날릴 수 있고 자기의 바로 직속 상사를 뛰어넘어서 그 회장인 정주영 회장한테 직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패기라든지 그리고 뭐 그 전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었었는데 그 출마하고자 했었던 그 동기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 이제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그 오후에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상고 출신에다가 뭐 동창들도 없고 그리고 맨날 뭐 아웃사이더 옷에 생선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칠까 봐 그 제일 뒤쪽에서 강의 듣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면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싶어서 그 상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맨날 똑같은 옷 입어가지고 그 후배들이 좀 알아보고 인상이 좀 좋아서 이렇게 뭐 당선됐다고 뭐 이런 스토리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되게 도전적이기도 하고 겁도 없고 동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되게 독특하면서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취직되기에 앞서서 또 그 현대건설에 취직되기에 앞서서 또 그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직접 보내가지고 거기에 그 민정비서관이 내려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대담하는 이런,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되게 강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한테 영입이 돼서 거기에서 뭐 출마 서울시장 선거 나가려고 했었을 때 나가지 말라는 얘기 듣고도 반대, 그걸 거절해서 또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괜히 대통령이 된 건 아니구나. 확실히 자기 의견을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는 소신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현대건설 여기에서도 일어난 성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뭐 우리 사회 근대화 현대화 과정, 그 경부고속도로 뚫고 여기에 또 기여한 바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꽤 진짜 좋은 인물이었는데 약간 그동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채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좀 부끄러움이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제가 아직 안 읽은 부분 책도 많이 읽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최시은 국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네. 좀 얘기해 주죠. 네. 예, 저는 다는 못 읽었고요. 미국 그 외교 관계까지 읽었는데 한 300페이지 읽었나? 하여튼 앞에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 되게 싫어하고 되게 그 2008년 그 광우병 때인가요? 그때 저는 광장에 있었거든요. 광장에 있고 그때 촛불 시위하고 이러면서 경찰들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뚫고 막 시민들 진압할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촛불 시위에 함성이 이제 다 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엄청나게 그때 한 10,000명 모였나? 그때 하여튼 그때 취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광우병 파동으로 시민들이 막 10,000명이 모여도 이명박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전혀 또 국민의 의견에 기울이지 않고 이런 거 보면서 4대강도 결국 밀어붙이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정치가 무엇인가 정말 이런 선거 때만 작용하는 게 정치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명박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이런 걸 읽어보니까 고민이 있구나 저도 박한창 선생님 말씀처럼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실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사대강 같은 경우에 엄청 친환경적인 그런 성과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녹색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막 뒤에는 엄청 이런 거 자기는 뭐 전 재산을 뭐 환원했고 막 이러는 것들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픽션이고 어디가 논픽션인지 이분은 누구나 자서전은 이제 자기 비하를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조금 이분이 약간 허언증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과장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게 제가 이명박을 반대한 그런 시민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정치가 그 서울시장 되고 나서 청계천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교통 시스템 지하철이나 버스랑 이런 거 통합하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통화사포 한중일 통화사포 뭐 체결한 거나 이런 것들 한미일 이런 거 진짜 대단하고 굵직한 그런 성과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과연 그 자신의 재능을 공적으로 이용했는가 이거를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그런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뭔가 산업화 세대랑 민주화 세대의 어떤 중간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게 되게 특이했고 그 본인이 그래도 완전 운동권 정체성이 없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운동권으로 자기가 막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현대 건설 들어가지고 산업화의 어떤 역군으로서 그런 경험들을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그 20년, 30년 가까이. 그리고 정말 일을 잘했기 때문에 뭐 정주영 밑에서도 있었고 뭐
그런 뭐라 그러나 경제부 장관으로 뭐 군사정권 때 이렇게 섭외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 잘하는 거에서는 사실상 뭐 다 거의 정평이 나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되게 부자가 될 거다. 결국 이 사람만 부자가 됐지만 뭔가 그런 시대 정신을 이분이 분명히 담고 있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정치라는 거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떤 되게 돈 많이 벌고 싶고 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이런 사적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제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맞다고 사업하고 회사 다니는 게 맞는데 공적 영역의 어떤 공공성을 갖추면서 이런 막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사실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정말 배워야겠다. 공공성이 있는 이명박이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정훈 씨도 본인 소개해 주시고 책 읽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청년 당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시장 시절부터 좀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20대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좀 좋아한다는 그런 리서치를 보고 나서 20대들이 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말 그대로 그 실패한 대통령이 맞아요. 맞는데 시장 시절이나 그 뭔가 그게 전시행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시절에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촘촘하게 교통망도 만들고 뭐 뉴타운 같이 이런 것도 이제 계획하고 이제 대통령 되면서 이제 뭐 규제 풀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나서 집값이 내려간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시장 시절에 그런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택시를 타면 저는 항상 이제 기사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기사님한테 이제는 좀 기업인 대통령도 나와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엔 저는 결국에는 뭐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국현 후보를 뽑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 시절에 너무 이제 보여주는 게 너무 보여준 게 많아서 뭔가 사람들이 되게 경제 대통령이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되게 경제는 자신이 있다고 경제 꼭 살리겠다고 막 그렇게 그 당시에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반감도 많았고 또 민주당 측이 정동영 후보가 그렇게 이렇게 인지도가 이렇게 없는 후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큰 득표차로 그 대선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광우병 파동할 때도 저는 그 자리에서 있지는 않지만 거기 KT 아트홀이라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바로 봤어요. 막 진짜 막 사람들 막 진짜 막 정말 폭력적으로 진짜 막 진압하고 막 그게 너무 해서 막 주위에 동료들도 막 예비군복 입고 막 가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알았어, 잠깐. 그래서 저는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저는 솔직히 왜 그러지? 설마 그러지? 근데 실제로 잠시만요. 알았어. 실제로 뭐 광우병 때문에 뭐가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지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또 미국과의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에서 관계가 안 좋았는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30개월 미만 그 광우병 그
아무튼 미과에 실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책은 저도 한 미국과의 관계 그거까지 읽었는데, 초반에 읽으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어렵게 자라셨구나.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되게 유복하게 자라신 줄 알았어요. 유복하게 자라서 엘리트로서, 뭐 고대 나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 이제 그 현대가 중소기업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현대가 그때도 대기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중소기업일 수 있겠, 계열사로서 중소계열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그 고대에 다니시면서 또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그때 민주화는 이제 박정희 유신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이죠. 그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초반에 그 막 시장에 이제 시장을 시작하시려고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시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때, 그 당시엔 항상 그랬구나. 그 김영삼 대통령이 캠프에 그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줘야 하니 사퇴하라, 막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는 그냥 선거 캠프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서울시장 자리도 주고 막 그랬구나. 그런 생각,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 들었고, 저도 좀 생각이 좀 같은 면이 또 있는 부분이 그 하이서울 장학금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제 그 장학금을 주는데, 학생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그런 단체가 있는데, 좀 아이들에게 너무 티나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안 좋게 보이고, 좀 제가 좀 제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엄마주가 됐고, 저는 그, 뭐, 그 가장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한중의 통화스와프로 이제 그거를 좀 이겨내고 우리나라만 그래도 성장세로 좀 지나갔다는 거, 아무런 그렇게 외환위기 없이 지나갔다는 거, 그거가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데, 그 책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무튼 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아무튼 근데 제가 워낙 민주당사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봐서 솔직히 좀 이 책은 아직 다 알지 않았지만 그냥 좀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보람 씨는 지금 이동 중이어서 듣기는 하시는데 뭐 비디오를 켜고 말씀을 하긴 어려우신 거죠? 예, 김보람 씨는 얘기하긴 어려우신 것 같고, 최홍님 씨도 지금 집에서 그 아이 때문에 오늘도 역시 얘기하긴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최홍님 씨도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거?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 저한테도 참 애증의 관계가 많은 이제 그런 셈인데, 왜냐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존경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기자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광우병 촛불 집회 특히 제가 처음으로 취재했던 취재 아이템이었어요. 왜냐면 2007년 말에 입사했기 때문에 2008년 5월에 그 광우병 촛불 집회가 시작됐을 때 제가 막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 첫 출입처가 종로경찰서였는데, 그 종로 라인이 그 광우병 촛불 집회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아주 메인 이렇게 그 기자였던 거지. 이제 그래서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된 걸로 일한 1년차 때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공 요인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명박은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유신 시절이 아니고 삼공화국 시절에 운동을 했던 거고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한일협정 반대 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에 대항해서 싸운 건 맞지만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민족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민족주의 운동. 그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자기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박정희가 뭐 독재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일본하고 굴욕적으로 그렇게 한일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었던 거죠. 이제 굳이 말하자면 반일운동을 하셨던 이제 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 가서 입장 턴을 딱 해가지고 아 나는 기업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한일협정 반대 운동한 게 발목을 잡아서 취업이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투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정무비서관하고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셀러리맨의 신화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에 주역이 뭐 박정희, 뭐 김종필, 박태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명박은 산업화의 한 조연쯤 되는 겁니다. 조연인데 되게 씬 스틸러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조연. 그게 유명한 게 그 베트남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베트남 인부들이 그 돈을 뺏으려고 막 칼을 들고 베트남 전통 칼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 이렇게 밀린 자르는 그 칼을 들고 이제 사무실로 쳐들어왔는데 그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으로 금고를 감쌌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테면 죽여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미담으로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정주영 회장의 신임을 얻게 됐고 그땐 정주영 사장이었겠지. 그리고 현대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서 나중에 대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쭉쭉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하면 유명한 게 30대 사장, 40대 회장. 내 나이에 이미 이 현대 건설의 회장이 된 거야. 40대 정도 초반의 나이에. 이건 이제 이 산업화, 현대라고 하는 기업이 굴지의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굴지의 대기업으로 커가는 과정과 함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기회가 많았던 요즘은 기회 빈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회가 되게 풍부한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면서 뭔가 이렇게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시대에 그 시대를 가장 잘 활용한 해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명박이 유명해진 계기는 드라마 때문이에요. 이명박은 기업인으로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 이명박의 이야기를 야망의 세월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소재로 써가지고 그때 유인촌 씨가 그 직장인 이명박 역할을 한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금고 몸으로 감싸고 이게 이제 드라마로 소개가 되면서 전 국민이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잖아요. 산업화 시대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왜 이명박만 그렇게 유명해졌냐 이거지. 그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공중파 2개밖에 없던 시절에 거기서 전 국민이 다 보는 드라마의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인 셀럽이 됐다. 유명세를 가지게 됐다. 이제 그래서 정치권의 영입 인사로 아주 인기 인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영웅시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영웅시대에서는 유동근 씨가 누구죠? 누구죠? 유동근 맞나? 그 있잖아. 되게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 역할을 했던 누구죠? 그 배우 이름이? 유동근 맞나? 맞아요. 네, 하여간 그분이 이제 또 이명박 역할을 했죠. 거기선 차인표 씨가 젊었을 때 정주영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제 유동근 씨가 나이 든 이명박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그분의 어떤 성공 신화라는 건 굉장히 전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야기였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권에서 아주 1순위 영입 인사로 기업인 출신 중에서 데려간 거고 그래서 이제 정주영이 국민당을 창당할 때 당연히 국민당으로 왜냐면 자기 보스가 창당을 했는데 당연히 정주영 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명박은 정주영을 따라가지 않고 김영삼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신에 따라서 이제 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김영삼을 선택해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 됐고 처음엔 비례대표로 됐나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로구에 보궐선거가 나서 종로구에 출마했는데 그때 유명한 종로구 세장 그래서 이명박, 이종찬,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이렇게 노무현과의 악연은 이때 시작된 거죠. 근데 그때 노무현은 꼬마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당선권에 없었고 3등으로 떨어졌고 이명박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지역구 선거에 처음 나왔을 때 거기서 선거법 위반 이슈가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한 1년 반 만에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나서
미국으로 잠깐 망명 비슷하게 미국에서 연수 가가지고 한 1년 보내다가 돌아와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되죠. 그때 상대가 지금 국회의원은 김민석 의원이었던 거고 38세 젊은 나이에 김민석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하고 붙었는데 처음에는 김민석이 엄청 앞서갔어요. 이미지도 좋고. 근데 이제 그때 김대중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이 시장이 됐죠. 역전하고. 근데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모습을 막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한 번 더 성공한 그 계기가 됐죠. 아까 말한 그 야망의 세월과 아까 제가 빠져갔지만 그 신화는 없다라고 하는 자서전 그게 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도 그때 그게 유행해가지고 내가 고2, 고3 그 공부하느라 바쁜 시기에도 그걸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읽고 막 울고 막 감동받고 뭐 너도 나도 막 소감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로 그때 그렇게 유명한 책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홍정욱의 칠막질장, 하나는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 그 두 개가 이제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서로 아주 유명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을 만들어내는 아주 성공한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뭡니까? 청계천 복원해낸 거. 와, 그거 진짜 저도 되게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갑자기 선진국에 온 듯한 느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후진국 뭐 이렇게 그랬는데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청계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진짜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이게 건설업자 출신의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잘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 버스 환승제도 도입한 거 이건 뭐 지금까지도 아주 신의 한 수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고 편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장으로서 워낙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박근혜하고의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박정희가 만든 정당에서 박정희의 딸을 경선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2007년 민주당 그 한나라당 경선이라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뭐 대단한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승승장구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집권한 직후에부터 이제 어둠의 그 이명박의 인생에 이제 아문이 이제 그 행운이 다 소진되고 아문이 깃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이 책에도 나오는데 500만 표 차로 당선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어떤 대통령도 500만 표 차로 당선된 사람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하고 두 번째로 붙었을 때 한 100만 표 정도 차로 당선돼서 꽤 많이 표차를 벌렸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한 40만 표 차로 당선됐어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500만 표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많은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500만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 정도로 사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당선되자마자 6개월 만에 그 광우병 집회를 맞으면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최고이자 최악의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게 참 이명박 정부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특히 이명박을 반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이명박이 대통령 된 게 너무 싫었던 거고 도저히 근데 정동영이라는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투표장에 안 가거나 투표를 안 해버렸지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광우병 그 쇠고기 협상이라고 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로 뛰쳐나간 이제 그게 광우병 집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광우병 집회의 시작은 이 책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은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끝내기로 여러 번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미국과도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딱 한 번 만나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명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무현이 임기 중에 이걸 매듭 지어주길 바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쇠고기 협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고 사실은 정부한테는 이게 부담되는 협상이잖아요. 국민들이 되게 꺼려하는 거니까. 근데 한미 FTA를 하려면 안 할 수 없는 거였거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결자이지 차원에서 본인 임기 중에 그냥 미국하고 협상을 끝내놓고 욕을 먹더라도 본인이 먹고 그리고 퇴임해주면 자기는 깔끔하게 기분 좋게 이제 새 정부를 시작을 할 텐데 만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아니 그건 임기 중에 좀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 책에 보면 106쪽에 노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FTA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어차피 미국과 FTA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고 미국이 자동차 문제를 재협상하자고 나올 테니 그때 가서 쇠고기 협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자동차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근데 여기서 조언을 작은 따옴표로 해서 조언, 그냥 조언이 아니라 따옴표한 조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조언이라고 해준 거지만 사실 자기가 보기엔 그게 조언이 아니라 되게 얄미운 얘기였던 거지. 아니 네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나한테 떠넘기냐. 속으로 이명박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고 떠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남은 임기 중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블라블라 시간이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찾아갔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넘겨받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 뭐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때 뒤끝이 생긴 거야. 이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일종의 앙심이 생긴 거죠. 이거 말에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나한테 떠넘겨?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감정이 한번 노무현과의 감정이 깨끗한 거. 사실 이명박과 노무현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감정이 나쁠 일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을 표방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오히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나온 대선 주자 중에 나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의 그 인생 스토리나 이런 게 오히려 자기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 쇠고기 협상을 노무현 정부가 타결하지 않고 자기한테 이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넘겼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단 빈정이 상한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제 노무현과의 어떤 그 악연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우병 이게 근데 물론 이게 덜컥 미국에 가서 그렇다고 또 기분 좋게 덜컥 자기가 양보를 해준 것도 잘못이지. 그 마치 이렇게 선심쓰지. 근데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아예 옛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캠프 데이비드 뭐 거기를 불러가지고 카트 조종하면서 골프 치고 이렇게 놀아주니까 좋다고 그냥 양보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그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지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특히 이제 그 동방신기 팬클럽부터 시작해서 여중생들이 우리 오빠들이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미친 소 너나 드셈 이러면서 이제 그 광우병 촛불 집회를 시작을 하니까 잘됐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이른바 진보 진영 운동권들이 너도 달려가서 원래는 여중생들이 시작한 집회였어요. 근데 그게 명분이 좋으니까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고. 근데 여기서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정두원 씨 회고록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잘못 판단한 게 이 광우병 촛불 집회의 배후에 노무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그 촛불은 누가 사준 거냐? 촛불 사는 분은 누가 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정도로 이제 그거를 그런 자발적인 시위 문화라는 걸 이해를 못했고 당연히 이 정도의 대규모 집회가 생길 때는 뒤에 누군가가 사주가 있다고 봤고 그 사주라는 주체는 뭐냐? 노무현이다. 노무현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두원 씨 책에 보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로 5년간 임기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노무현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지원을 복사해 갖고 간 거. 그걸 기록 유출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노무현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인척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건평 씨의 비리를 찾아내고 거기서 더 캐다 보니까 이제 권영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한테 그 600만 달러, 60억 원 받아서 아들 노건호 씨 유학자금 대준 거, 아들 노건호 씨의 미국 그 아파트비 대준 거, 거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게 사실은 이명박으로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임기 5년을 온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광우병 세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노무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노무현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국민과의 신뢰를 유일한 자산으로 해갖고 거기까지 올라온 분인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리고 본인이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안에 그 금품 수수시 같은 게 드러나 버리니까
본인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때 유튜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알았으면 본인이 타임이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임기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이걸 알았다는 거야. 그 최도술 비서관이 와가지고 본인을 안 만나고 권양숙 여사를 먼저 만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둘이서 뭐 쑥덕쑥덕 하길래 왜 저러지?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임기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그 얘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됐으니 뭐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고 봅시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슈가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검찰 조사도 받고 사법적으로 자기가 뭐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조사만 해놓고 기소도 안 하고 30일이나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도 결정 안 하고 시간을 끄니까 결국 노 대통령이 그 우울증 그리고 절망감 뭘 할 수도 아무것도 몸도 안 좋고 글도 쓸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서거를 하게 되시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를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고 저는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주요 업적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정부 5년간 운영한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2008년 금융위기도 통화스토어프 맺어서 잘 극복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추진한 한미 FTA지만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으면 또 비준을 못했을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비전하기 위해서 미국 오바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뭐 물론 약간 날치기처럼 하긴 했지만 그래서 FTA도 국회 비준을 해서 사실은 노무현의 아젠다를 이명박이 완성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고졸 취업 시대라든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원전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기업들의 각종 민원을 이명박이 대표 기업인 거지.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책에 보면 뒷부분은 거의 다 세계 순방한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 무슨 대통령하고 무슨 사업을 체결했다. 무슨 총리하고 무슨 사업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오랜 수건들을 이명박이 전 세계를 돌면서 다 해결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외교적 위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 보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주도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진핑을 불러가지고 정상회의 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아베나 기시다 총리를 한쪽으로는 시진핑 불리고 한쪽으로는 기시다 총리 불러서 우리가 이제 좌우에 시진핑과 기시다를 놓고 가운데서 회의를 주재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고.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본하고도 뭐 그래. 그래서 이제 한중일 정기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정도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외교적 위상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킨 거.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또 현대 건설 회장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아는 대통령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내곡동, 세곡동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지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국민들에게 로또 분양 추첨으로 분양할 테니까 이제 기다리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강남의 그 좋은 입지에 추첨으로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10억짜리 집을 3억, 5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집을 살 이유가 없죠. 일단 기다려보는 거지. 일단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분양하면 그거 일단 도전해보고 안 되면 집을 사겠죠. 그래서 그때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싹 얼어붙었어요. 그래갖고 수요가 얼어붙으니까 저절로 그때는 뭐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거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딱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집값이 딱 안정화됐죠. 그리고 그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세곡동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막 확대하려고 했어요. 그런 방식의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그게 만약에 쭉 그냥 계속 이어졌으면 아마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동산 업계에는 엄청난 그 괴물과 같은 정책이었던 거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자마자 보금자리 주택 확대하는 게 다 없애버리죠. 뭐 박근혜 정부 워낙 그 건설업계 민원이 많아서. 근데 사실 이명박은 건설업계의 민원을 그렇게 들어준 정치인은 오히려 아니었다라는 거야.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건 건설업계에 엄청난 그 이렇게 불황을 가져온 정책이었고 대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돈을 주긴 했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 가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도로 그 가보셨어요? 그 팔당역 이런 데 가서 자전거 빌려갖고 다니면 정말 좋아요. 이걸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절대악은 없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업적. 이명박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건설업자 출신이고 그런 토건 사업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국을 자전거로 잇는 그런 그 실크로드, 자전거 실크로드를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4대강 사업이라는 것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물 부족 국가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갈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수기에 그 유량의 그 있잖아요. 바다 그 강물의 어떤 그 차이가 뭐 8배가 난다 그랬나? 뭐 하여간 엄청나게 격차가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름에는 가뭄 나고 또 여름 나중에 또 장마철에 홍수 나고 이런 게 범람하고 이게 굉장히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모아낸다는 발상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이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려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요건 좀 시간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뭐 이게 지금 뭐 환경을 맞췄다 뭐 아니다는 건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보다 없앤다 그랬는데 아마 못 없애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도 엄청 반대하고 실제로 그 물을 갖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거 트면 그 농민들 다 죽으란 얘기인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런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명박이 감옥에 간 이유는 뭡니까?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노무현을 죽였기 때문에 감옥을 간 거예요. 그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아요. 본인이 감옥 갈 때 기자회견장에서 이건 정치보복이다. 노무현 사망에 관한 정치보복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옛날에 이명박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김용태 의원이잖아요. 김용태 의원이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됐을 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있어요. 제가 그 보좌관하는 선배가 우리 과 선배여갖고 김용태 의원도 우리가 선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아니 왜 봉하마을 가서 사과를 안 하느냐. 당신이라도 내려가서 봉하마을 가서 사과를 해라.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봉하마을 가서 머리 숙이고 사과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다. 사과하고 권양 숙여서 손 잡아주고 아이고 제가 그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머리 숙이고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김어준이 악랄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진우나 김어준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근데 노무현을 죽게 한 책임은 누가 봐도 이명박한테 있는데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걸 방치했잖아. 그런 결과가 났으면 당연히 그 임기 끝나고라도 봉하마을 한번 내려가서 머리 숙이고 사과했어야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그런 거지. 박근혜 정부 때였더라도. 근데 이제 끝내 사과하지 않고 저는 또 용서할 수 없는 괘씸한 점은 뭐냐면 이 8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책.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500만 명이 조문한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전직 대통령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약속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자서전에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까?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건데. 그렇잖아. 그 사건의 진상,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붙였는지, 왜 죽음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해서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이거.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분은 자기 신화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야. 자기도 노무현 못지않게 이 성공 신화를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야.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성공 신화가 노무현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게 싫은 거야.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오점을 자기 신화에 기록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 8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쓰면서 내부에서 물론 회의를 했겠죠. 참모들끼리. 이건 넣고 빼고 뭐 이런 걸 했을 텐데 뭐 그때 뭐 고소용 내각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난 인사 참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마했고 그때 안 좋은 얘기 다 뺐잖아. 안 좋은 얘기 다 빼고 자기한테 도움되고 좋은 얘기들만 쓰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전말. 그때 청와대에서 어떤 고민을 가졌었고 어떤 회의를 했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서 본인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저는 노태우보다 못하다고 봐요. 노태우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다뤘지만 노태우 회고록은 뒷부분에 보면 그 정치자금 받은 문제, 자기가 정치자금 왜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그 왜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까지. 내가 진짜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나 모르겠다. 라고 반성하는 내용까지 자서전에 다 써놨거든요. 물론 변명도 있지만. 그랬으면 저는 이 자서전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지고 읽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박한창 씨도 얘기했지만 이거 읽지도 않고 전자치필 사인 받은 자서전을 그대로 헌책방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국민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자서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
하여간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끝까지 국민과 소통하는 데에는 실패한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사면복권 복권은 안 되겠죠. 뭐 3년 정도 될 텐데, 뭐 아마 대선 끝나면 내년 3월 10일 대선 이후에 5월 10일 대통령 취임 그 사이에 아마 사면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차기 당선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합의해서 풀어주는 형식으로 아마 박근혜랑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라도 한번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진솔하게 뭐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그 권영순 여사 위로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이제 본인 인생을 스스로 그 결자해지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 이명박의 어떤 그 인생을 통해서 그 MB 정부 집권 시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소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영희 박사부터 음소거 켜주시고요. 소감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이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 대통령 주변의 그 세력들의 문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심했던 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국회 충돌, 뭐 주로 동물국회 폭력 쓰는 때가 나온 게 자료 사진 나온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제일 크게 치달았을 때고, 그 세력이 이제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된 게 이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지만 10년 동안 진보 정권 있던 사람들의 허탈감, 절망감이어서 절대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강성 친노한테 남아 있는 거고,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대결했지만 강성 친노들은 아직도 4.4.5입이라고 4.4.5 말도 안 되는 4.4.5입을 철회하라 이렇게 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승복할 줄은 모르는 거고, 저하고 하여튼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뭘로 낙인 찍어 놓으면 그 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적으로 돌리고 나하고는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광우병 때도 바로 뭐 친노 세력이 그걸 부추겼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인터넷 시대, 미디어 인터넷 시대였는데 PD 수첩이나 인터넷 공간, 카시오페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넷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어떤 지점을 건드리면 이게 대중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요소들을 강성 친노들은 워낙 옛날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선동과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포인트를 아니까 그걸 집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움직이게 한 거죠. 처음에는 PD 수첩 막 쓰러지는 소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놓고 그때는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정치 문제로 변질되니까 그 사람 다시 들어가 버리고 정치적인 시익분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 때부터 2002년 뭐 미소년 촛불 집회부터 또 노무현 탄핵, 광우병 뭐 이렇게 계속 계기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세력들 사이에 절대로 대화할 수 없는,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나라에 이때 같이 함께 지금 문재인은 뭐 거의 빨갱이로 알고 있고, 이쪽 사람들은 뭐 이재명을 완전히 알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정치가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도 구계자들, 이명박처럼 아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은 포퓰리스트인 거죠. 정치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는 거는 밖에서 이미지만 내세우면서 뭐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기를 끄는 포퓰리스트들의 정치, 그게 계속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게 문재인까지 왔고 이재명까지 윤석열까지 온 거죠. 뭐 만약 홍준표까지 간다면 홍준표하고 이재명 대결된다면 좌파 포퓰리스트하고 우파 포퓰리스트하고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게 기미를 보여주면서 한 게 결국 뭐 대통령의 죽음과 양진영의 격돌이 있었던 이명박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이 여기 얘기하는 거 다 좋은 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다 물러서지 않는 건 4대강은 완전히 절대 악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있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인데, 원래 한반도 대운하도 할 때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논의 테이블 자체를 못 앉게 한 거죠. 그 강성 친노 세력이나 예전 그 진보 정권에 있었던 세력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끌고 나갔던 세력,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변질된 상태로 간 게 아닌가. 이때만 따지면, 그리고 이명박 시기는 정치 논리에서 이제 경제 논리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로, 그래도 뭐 이명박은 경제인으로 외국에서 하고 뭐 효율을 따지고 이랬다면, 이 경제 논리까지도 없어지고 이제 아예 저기 엔터테인적인 논리, 이거 이제 이 문재인 시대 넘어오면서 누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만 남은, 사실 정치가 기능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문적 논의나 평가를 하거나 얘기를 하려면 뭐 이런 책도 윤봉 기자님처럼 잘 읽고 일단 실제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낙인을 찍고 뭐 아예 배제한다는 거는 그게 바로 극우적인 논리거든요. 포퓰리스트 논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논리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창 씨도 금속어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아이, 참, 그 2부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1부에서 다 끝내버릴 셈. 아니 원래 2부도 있어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예. 이게 솔직히 2번씩이나 하기에는 예, 좀 좀, 네. 근데 이게 참, 좀 오늘 재미가 없어. 그렇군요. 범기영 얘기 듣고 책 다 봐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참, 듣는 내내 좀 감탄도 하면서 또 동시에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극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저자분 누구셨었죠? 그 정도전 드라마 원본 쓰셨었던 김영수 교수, 영남대 정외과 김영수 교수님. 예, 김영수 교수님 그때 그분 그분이 연설비서관이었죠. 예, 같이 들으면서 들었었던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다 괜찮았다. 한 명도 자기 그것만을 위해서 했었더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다 국가에 대한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충정을 가지고 다들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 좋고 괜찮으셨었던 분들이 그렇게까지 치사를 쓰게 됐었던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되게 비극적으로 느껴져서, 그리고 또 이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님이 들어가 있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되는 거를 조장했고 방치했고, 예,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또 감옥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불씨가 또 살아있다라는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요. 또 그리고 여기 민주당의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를 좀 악마화한다거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 같은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되게 속상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지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뭐 예전에 비해서 민주화가 됐다고 하고 그러지만 뭐 정적 이렇게 숙청하고 대놓고 뭐 이렇게 깜빵 보내고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좀 덜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대중적으로 지지받는 30%, 40%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저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정치 왜 이렇게밖에 아직 안 됐나 이런 부분 보면서 참 속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그 윤왕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주변인의 문제, 나아가서는 좀 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서 이 정치가 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주권자인 국민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기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책에서 쓰셨잖아요. 고객이 기업에서는 고객이 최고니까 고객을 위해서 하고, 또 이제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또 이제 국가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아무튼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시윤 국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명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아, 일을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2008년 그 광우병 때 시민들이 왜 화가 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사실 어떤 지도자의 태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물론 뭐 약간 너무 이렇게 선전적으로 뭐 약간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동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어떤 국민의 어떤 뭐 권리나 생명권 이런 걸 대하는 자세가 오히려 뭐 기업의 이익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국익 이런 걸 우선시하고 국민의 권리나 생명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경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이 되게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보수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 그것도 군사정부의 어떤 잔재가 있는 정당에서 나온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어떤 태도적인 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나 태도적인 면에서 권위적으로 하고 거의 찍어 눌렀을 때 이제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떤 CEO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어떤 산업화 세대 의사소통의 어떤 한계를 나타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아까 윤봉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그거에 대해 저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진짜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얘기를 샥 하고 사실 진짜 어떻게 자기를 낮추거나 진솔하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거의 아 능력은 내가 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위적인 그런 정치 행태를 산업화 세대로서 한계적인 부분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뭐 하여튼 불행한 결말을 이르지 않았나 해서 태도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대단히 과도기적인 그런 군사정권과 뭐 이런 약간 과도기적인 어떤 리더의 형태를 보여주고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CEO 출신 대통령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조금 알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박정우님도 오늘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오늘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에서 좀 먹먹해졌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 말처럼 참 언젠가부터 그게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로 뭔가 정치가 너무 변질돼서 서로 절멸의 대상이 되고 너무 이분법적 논리로 서로를 너무 그렇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2007년 경선 때도 박근혜 후보랑 같이 이제 경선 때 서로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으로 서로 다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망한 거예요. 서로 미워해서 같은 편끼리도 미워하고 다른 편끼리도 미워하고 뭔가 상생하고 화합하고 그래야지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그걸 너무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좀 그런 절멸의 정치는 이제 끝나고 좀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화합의 정치, 화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보람 씨 혹시 지금은 얘기 좀 가능하신가요? 김보람 씨 음소거 키시고 잠깐 소감이라도 얘기할 수 있나요? 혹시 이동 중이라 어려우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용님 씨, 반가워. 최용님 씨 혹시 잠깐 뭐 소감이라도 얘기 가능하신가요? 자, 최용님 씨도 어려우신 거고 장서우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좀 늦게 장서우 대표님도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혹시 잠깐 음소거만 키고 오늘 들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장서우입니다. 사실 저는 책도 못 읽고 되게 늦게 들어와서 많은 걸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4대강, 나쁜 놈, 약간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되게 단순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4대강을 되게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 이펙트를 느낄 수 없었던 거구나. 앞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눈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대 그렇죠. 대통령하고 가장 캐릭터가 비슷한 장소대 대통령 혹시 나중에 그 정치하시면 이명박처럼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이렇게 좋은 롤모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정치인 그죠. 되는 이제 그게 못돼서 좀 아쉬운 그런 분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좀 아쉬운 점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잘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압박이라고 하는 전략적 인내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정일을 죽게 만든 공이 있어. 그 덕분에 김정일이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햇볕 정책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렇게 전략적 압박을 했다고 해서 북한 핵 개발을 막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게 북한 핵 개발을 막는데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과 똑같이 이명박 박근혜도 실패한 거야. 그래서 그 20년의 시간 동안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그냥 셈이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차라리 남북 간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라도 더 긴밀히 이제 우린 바로 기능주의적 협조처럼 그렇게 했으면 더 어땠을까. 그래서 경제적 교류가 더 깊어졌으면 그 적어도 북한이 이제 우리를 상대로 그렇게 안보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는 그런 남북 간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지 기반 자체가 워낙 이렇게 극우정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자체는 실용주의적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지 기반이 워낙 반북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걸 그냥 따라간 거였던 것 같아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고졸 취업 시대를 내세우는 되게 좋은 거였다고 보거든요. 고졸 취업 시대나 마이스터고나 그걸 통해서 고졸 출신들이 바로 은행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뭐 그런 고졸과 대졸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거. 저는 그런 아젠다는 굉장히 좋은 아젠다였다고 봐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근데 이제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다 엎어버렸죠. 고졸 취업 TO를 다 경단녀로 돌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좀 아쉽고 또 임기 초에 어린지라 그래서 이제 그 영어 몰입 교육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근데 그걸 어린지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그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를 건드려가지고 엄청난 역풍을 받아서 결국 영어 몰입 교육이 실패했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좋은 방향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사실은 무역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국민인데 그 영어나 외국어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그 구상 자체는 되게 좋은 구상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는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맥베스 같은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맥베스가 악역이잖아요. 악인인데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몰락하는 인물인데 저는 이명박이 약간 그런 약간 다크 히어로, 뭐 빌런, 뭐 약간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비극적인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웅님 씨 비디오 키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계속 듣다가 네, 끝났는데 소감 길게 하기 그래서 저는 책을 이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읽기 되게 괴롭더라고요. 고통스럽게 읽었는데 처음에 머릿말 보다가 못 읽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도 아까 장소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하면 세 가지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 일단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생각나고 사자방 안 좋은 것밖에 이제 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몇 번 읽고 덮고 못 나가다가 문득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자서전 박정희 대통령 거는 잘 읽었는데 이거는 왜 못 읽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박정희보다 더 악한 사람 뭐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거에 대한 마음속의 트라우마가 이 책을 좀 잊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글쎄 뭐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보지도 않을 만큼의 것인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읽었고 읽고 보니까 또 덮은 게 너무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나면 이명박 대통령은 되게
훌륭한 대통령이 내 머릿속에 돼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에는 미화된 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업적 부분만 있기 때문에 좀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아니 분명히 그 뭐 고소영부터 시작해서 노 대통령의 서거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다룬 것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끝나고 한 번 더 끝까지 읽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만연했다고 실망하시는 대로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외신을 보면은 다행히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미국도 이미 굉장히 맛이 갔고요. 민주주의가 맛이 갔고, 맞아요. 그나마 미국이랑 한국은 적어도 그 두 당이 어쨌든 건재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데, 유럽은 아예 그 양당 체제로 붕괴돼 가지고 이민자 배척하는 당, 뭐 백인 우월주의 당, 이런 아주 극단적인 당들이 오히려 좌우 양편에서 일어나서 표를 갉아먹어서 얘네가 막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오니 마니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다행히 한국도 참 정치가 많이 붕괴됐지만 어느 정도 서구 민주주의의 공통적인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은 좀 위안이 되는데, 뭐 해법은 그냥 제가 잠재적으로 생각한 거는, 뭐 정치라는 것 자체가 너와 나로 편을 가져서 싸우는 거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그를 통해 결집해서 가는 것 같아서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그 리더들이 이 정부를 끌어나갈 때 최소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가짐과 자세로 좀 아진아를 추구하고 국민과 최소한 소통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냥 잠재적으로 좌우 갈려서 싸우는 거, 뭐 너나 싸우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숙명인 것 같고요. 정치에 그 틈바구니에서 정권을 잡은 그 리더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이게 저는 오히려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그 어떤 리더를 키워나갈지를 두 당이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전제적인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스터디 일정 잡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걸 한 번 더 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읽고.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걸 두 달이나 보는 건 거의 고문. 그래서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요걸로 이번에 한 번 한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저는 그래도 끝까지 다 읽긴 읽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도 한 번 읽었고 두 번째 보는 건데, 이번에도 어쨌든 끝까지 다 보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왕이면 끝까지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어쨌든 이걸로 넘어갑니다. 이 박근혜. 드디어 문제적 인물, 또 하나의 문제적 인물, 우리 박근혜 자서전. 박근혜 대통령 뭐 에세이 같은 거 좀 쓰고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자서전을 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가지고 한나라당 대표할 때까지, 이 책이 아마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된 이후까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이 감옥에 계시는 바람에 중간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자서전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자서전이 될 수도 있고, 이 책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렇게 제본을 했겠어요. 아마 윤학이 박사는 서울대 도서관에 있으니까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거 빌려보시면 될 거고, 그때 한 대여섯 권 제본에서 나눠드렸죠. 그 뭐 추가로 더 하기는 어렵고, 다른 분들은 뭐 헌책방이든 뭐 인터넷으로 뭐 검색해서 찾아보시든 뭐 어쨌든 알아서 구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분량은 얼마 안 돼요. 그 이명박 자서전에 비하면 훨씬 분량도 한 300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고, 또 내용이 재밌어요. 이게 술술 이야기 책처럼 이렇게 그 한 거라 훨씬 더 이명박 자서전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걸 읽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하도록 하고,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로 목요일 저녁에 쭉 해오긴 했는데, 11월로 가면 뭐 24일 수요일이나 25일 목요일 저녁이나 23일 화요일 저녁이나 혹은 30일 마지막 날 화요일 저녁도 있고요. 뭐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저는 일단 일정은 다 비어 있네요. 뭐 특별히 안 되는 날 있으세요? 없으시면 25일 목요일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저녁에 이제 하는 걸로. 뭐 안 되시는 분 없죠? 밤 10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자서전을 읽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인물 탐구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내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나오게 좀
표시를 해주시고, 자, 화면 봐주세요. 이왕이면 비디오 좀 켜주세요. 오늘 뭐 장성호 대표님도 그렇고 보람 씨도 그렇고. 자, 같이 화면 보시고 하나. 맞나? 이 책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해도 딱 쓰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이게 잘 안 돼. 됐나? 하나, 둘, 셋. 됐냐? 뭐 된 걸로 칩시다. 어쨌든 다른 분도 혹시 캡처하셨으면 해주시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 또 봬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했습니다.